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3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3회 특집이네요. 1, 2, 3회. 굉장히 의미가 있는. 1, 2, 3. 네. 의미가 있네요. 아마 처음에 화면 비치실 때부터 많은 분들이 황희두 방송인데 황희두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황희두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지금 이 방송들이 다른 분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맞아요. 이재명 갤러리에서 제가 그 글을 봤거든요. 본인이 홍보하고 있어요. 또 맞아. 본인 걸렸다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또 그 황희두 요즘 대리죠. 황희두 대리. 네. 네, 박영훈 위원장이 또 이렇게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제가 대신 온다고. 지난주에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했는데 또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계셔서 그렇죠. 이질감이 없어요 이제. 다음에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요. 코로나 아직 한 분 안 걸리셨던 분이 의성님이 저는 아직은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빈자리 만들지 않겠습니다. 감히 힘들다는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직 안 걸렸어요. 제가 아직 안 걸렸는데 저는 솔직히 위원장님한테 한번 비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자리를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약에 노리실 거면 요분 의석이 형은 아직 안 비켜드린 것 같으니까 순서대로. 위원장님 좋은데 무서워요. 자리 뺏길까봐. 네, 요즘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댓글이 항상 엄청 좋잖아요. 많이 달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왜냐면 위원장님 언급한 댓글을 또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오늘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 스타가 되셔가지고요. 뭘로 빨대를 꽂으시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념샷으로. 예. 요즘 방송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바쁘시지 않아요, 재우님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대선 끝나고 그래도 청년들을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운 좋게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위원장님도 나오시고 시간 배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지리아로 시작을 해볼게요. 나이지리아. 재우님 나이지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나이지리아는 근데 약간 그런 걸로 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안 좋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람님은요? 저는 잘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노란색이 떠올라요. 노란색? 노란색? 네. 한번 알아볼게요. 이은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은이라 노란색? 아니, 오케이. 모르겠어요. 국기에도 노란색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초록색? 초록, 하양, 초록이니까. 네, 저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바나나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나나? 그런가 봐요. 나이지리아로 시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방금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지리아 하면도 이슈가 이런 어떤 치안, 인권, 환경 문제도 있어요. 자원의 저주 해가지고 나이지리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었죠.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사망 사건. 이 이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곧 있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이제 진출했으니까.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비겼어요. 그래서 우리랑 붙을 가나에게 진출권을 뺏겨가지고 나이지리아가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됐어요. 나이지리아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나이지리아도 축구 강국인 거. 예, 그쵸. 근데 나이지리아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 그 경기장에도 6만 관중이 경기장에 이제 난입을 했고 기물을 파손하고 뭐 경기가 끝나고요, 아니면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에 난입을 했었죠. 그래서 경찰과도 충돌하고 심지어는 이제 피파 도핑 담당관이 이제 사망하기도 하는 사망 사건이 일어난 폭동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었는데요. 요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어떤 여론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미개하다. 이래서 뭐 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가 뭐 한 가지 좀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건 나이지리아인이 SNS에 쓴 글이에요. 그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쓴 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름값은 치솟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치안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축구였는데 이것마저 패배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해 폭발한 서민들의 분노는 축구 경기를 넘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일상에 있다. 이것은 정신 건강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 축구를 져서 지진 않았지만 월드컵을 못 나가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유를 조금 찾아보니까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무려 2억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인구, 꽤 영토도 넓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70% 이상이 25세 이하래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젊은 나라예요.
그러네요. 수명이 좀 짧나요? 이분들? 수명이 비교적 짧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세 이하가 70% 이하니까 정말 많이 젊은 나라인데 반면에 정치인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은 44명이 있는데 42명이 50대 이상이고 절반 22명이 60세 이상이에요. 네. 70세 이상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젠더로 보면 국회의원이 469명 있거든요. 400여 명 있는데 이 중에 여성은 29명, 6% 정도. 와. 장관도 44명 중에 여성은 7명 정도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인수위가 굉장히 생각나는 듯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서 막 기분 파손하고 사람 죽인 폭력 사건, 폭동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를 좀 보면서 나이지리아 민중들의 어떤 분노, 청년들의 절규가 너무 느껴졌고 사실 눈물이 좀 돌았어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나이지리아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 147의 인수위원 24명 중에 평균 연령이 이제 57.6세. 제일 어린 사람은 45세. 젠더로 보면 24명 중에 여성은 4명. 청년 없고.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직 진짜 비극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서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 소요 사태를 보며 현재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우리나라의 현재를 반성하게 되는, 간추하게 되는 좀 가슴 아픈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끊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좀 들어보시고. 네, 딱 요약이 됐잖아요. 남성 서울대 출신 50대 인수위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특정 성별이나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문정부 들어서고 민주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제 기업들도 점차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나가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을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더 다양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학군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할 수가 있나. 실제로 지금도 계속 막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 검찰들이 그 23기 윤석열의 동기인 거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정말 고려를 안 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약간 청년 인사 막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죠. 인수위에서 지금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뤘던 청년본부,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그리고 이준석이 강조했던 청년보좌역,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고, 그 인수위에서 청년 관련 분과 등이나 별도의 기구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뒤통수를 거하게 쳤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수위 구성을 보면 청년과 여성은 배제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2의 MB정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 MB정부 때도 여성위원 숫자가 엄청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단 2명. 그쵸. 그러니까 이 나이지리아도 지금 169명 중에 여성이 2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수위 구성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9이니까 갑자기 제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공감한다. 내가 어르신 복지 정책을 내가 짜겠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공감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르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농담으로 책으로 연애를 배운다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50대 서울대 남성이 과연 20대 남성의 마음, 20대 여성의 마음을 알까? 그리고 맞아요. 어떤 특수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할당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다양한 직군이나 성별 그리고 세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좀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맞습니다. 윤석열하고 친하거나 학교 뭐 동창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친구거나 이런 인수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우남 막 그러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을 네. 주로 이뤘다고 해서. 근데 진짜 딱 공감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과연 2030 청년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기간 때 저기 다이너마이트 청년위원회에서 그 역지사지라는 프로그램 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 합정에 사무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역지사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와서 이제 노인 정책을 내고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청년 정책을 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서로 섞이진 않고 따로. 네, 따로- 은성님이 한번 그때 다녀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가서 이제 봤던 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좀 막막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청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50대 이상이 너무 많아요. 60대 이상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묘하게 마치 청년은 선이고 어르신들은 악처럼 분류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닌 건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청년들이 모여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어요. 청년으로 살아보셨으니까. 다만 2020년대의 청년은 아니니까 아. 약간의 거리감은 또 있는 거죠. 다만 또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찰을 보여주셔서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획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지금 이제 교웅의 인수위를 보면 그 인수위는 역지사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잖아요. 목적이 딴 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고 뭐 이제 견제하고 계속해서 이제 감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이번에 그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 최근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 2022년 버전. 이게 그 학자 중에 제프리 삭스, 네. 제프리 삭스 같은 제프리 삭스를 포함한 학자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한 10년째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 부탄의 뭐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던 네. 그 보고서인 건데 이 보고서가 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1인당 실질 GDP, 뭐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삶을 선택할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어요. 뒤에서 어떤 것들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되게 재미있어요. 정의 하나하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 순위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59위라고 네. 나왔다 했는데 꾸준해요. 50위권대가 네. 꾸준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10년 전쯤보다 더 후퇴한 결과예요. 경제 규모 10대 뭐 강국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고 우리보다 바로 윗순위 행복 순위 위에는 그 국가 부도난 지 얼마 안 된 그리스가 있고 우리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가 필리핀, 네. 태국이 이어져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지표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우리의 그 순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은 진짜 높아요. 세계 3위래요. 근데 이게 그 통계가 있는 국가들만 하기 때문에 한 140개 정도. 북한은 안 나와요. 통계가 없으니까. 한 140여 개국들이 이제 있는데 기대 수명은 3위. 그 실질 GDP도 20위권대로 높아요. 그런데 관대함 이건 뭐냐면 질문이 이거예요. 지난달에 당신은 기부를 얼마 했나요? 를 측정했을 때는 이제 세계 54위. 이제 바로 내려와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건 뭐냐면 당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당신을 도와줄 친구나 친척은 몇 명 있어요? 를 체크해요. 요거는 85위.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 안전망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로 인간적인 관계인 거죠. 신뢰관계. 85위.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 뭐 국가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부패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97위인데 이거 낮을수록 좋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고 그리고 삶을 선택할 자유. 요거는 요 말 그대로예요. 삶을 선택할 자유예요. 요거는 112위. 근데 축구 경기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우리가 미개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던 나이지리아는 107위로 우리보다 높아요. 삶을 선택할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있었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긍정적 감정을 체크하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당신은 어제 얼마나 웃었나요? 당신은 어제 무엇을 배웠나요? 네. 당신은 어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요 긍정적 감정도 있고 또 부정적 감정도 있어요. 당신은 어제 얼마나 슬펐나요? 어제 얼마나 화가 났나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나요? 라고 했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는 117위 였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긍정적 감정은 59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웃고 네. 많이 배우고 뭐 활동도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많구나 싶었어요. 네. 그 해피니스라고 영어 단어로 보면 설문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피라는 단어를 보통은 거기서 얘기할 때는 뭐 만족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행복이라는 약간은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면서 좀 그거에 대한 괴리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족도라고 표시를 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셨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까 앞에 있었던 인수위랑도 되게 얘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처음에 내가 19살까지 공부를 한 걸로 수능 치고 그 모든 것이 앞에 인생이 다 결정되는 거.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갈 삶이 다 결정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처음에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취업에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나이지리아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삶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20대 때 뭐 애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많은 차이점을 주죠. 근데 사회생활을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사실 학벌이 중요한 시간은 맨 처음에 사회에 진입할 때인 거지. 살아갈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학벌이 중요하진 않아지잖아요. 점점 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역량, 실력, 노력 같은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근데 이번 인수위는 보면 또 죄다 서울대인 거야. 왜 50이 넘어서도 서울대 출신만 뽑냐는 거죠. 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자기들은 실력으로 뽑았대요. 진짜로? 그러고 반문할 수가 이제 있는 거라고 봐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능력주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능력주의가 만연해 져 있는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똑같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점점 본인의 능력으로 내가 하버드를 왔다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지금은 뭐 70% 이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능력주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들어온 게 본인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이 될 수 있고 너는 실패한 패배자다. 게 네. 너의 잘못이다. 사실 사회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고 보면은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농지라고 하죠. 우리 밭에 네. 밭에 그 농작물에 비가 내리는 게 농부가 사실 간절하거나 열심히 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뭄이 오는 게 농부가 나태해서 가뭄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 사람 안 사는 곳에도 비가 오거든요. 그쵸. 네.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게 인과관계처럼 생각하는 게 참 문제다. 내가 온전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만연해져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죠. 네. 이준석 대표는 금수저 가정이에요. 굉장히 네. 유복한 가정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유승민이라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버텨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3번 선거 떨어졌는데 선거 한 번만 떨어져도 진짜 패가망신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쵸. 어떻게 버티나. 저분은 본인이 공정하게 이렇게 경쟁해서 됐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뒷배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이제 당선인인데 그분의 인수위를 보면은 50대, 60대 서울대 남성으로 구성된 거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왜곡된 능력주의 이게
우리 20대, 30대 세대뿐만 아니고 그 윗세대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음. 우려스럽죠. 그렇죠. 저 생각나는 게 무관심침이랑 얘기를 하다가 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경이에요, 근데? 저 몰라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몰라. 왜 경이야? 그러니까 윤을 네. 뒤집으면 왜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라고? 아니 아니 지지율 떨어지라고. 검색을 네. 예전에 보면은 또 의미. 근해를 할 박근혜를 쓸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리을해라고 쓰던지 그렇죠.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멍멍이 댕댕이 이런 네. 것처럼 이제 이걸 약간의 유희를 쓴 건데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윤석열 말고 경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다는 그렇죠. 거.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예. 뒤집은 거 보면서 뭐 지지율 떨어지라는 그 부적인지 알았어. 이게 털리라는 건가 이렇게? 뭐 분석되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예, 근데 저 이제 굳이 그리고 다 부르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안 부르고 싶어. 경이 좀 깔끔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되게 열심히 산 사람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증이 얘기를 하다가 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더니 사법 구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2시간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바깔 바꿨었네. 때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 같은 경우도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기득권이었잖아요. 뭐 그쵸. 아빠가 연대 교수면은 예, 그러니까 교수 집안에 저도 구수해요. 그냥 너 이거 뉴라이트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든든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득권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언론이 주는 그 중도층한테 주는 게 굉장히 크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제 순서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정리를 하면 전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근데 이 시간이 되게 강남 스타일처럼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로 끝나는 게 너무 싫어요. 두렵고 좀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나라가 진짜 망가지는 꼴이 너무 눈에 보이고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 느껴져서 경이라고 차마 이름도 부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장애로 갈라치기 하고 젠더로 갈라치기 하는 못된 짓들 계속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민주당의 역할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럼요. 국회는 뺏기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 있고 기억하시고 시민사회의 목소리 기억하시고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끝나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항상 준비가 되셔서 네, 준비됐습니다. 예. 자, 어제 뉴스 기사를 쭉 보다가 딱 2가지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시작 전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행복 지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나는 얼마나 웃었는가. 근데 요즘 솔직히 뉴스를 보면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맞습니다. 너무 막 짜증도 나고. 근데 제가 시사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보는데 2가지 기사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반려묘 올리며 SNS 공개 전환 그러면서 과거 문 대통령 게시물도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목부터 기분이 나쁜 게 이 현 대통령이 보니까 김종숙 여사가 한창 그 뭐 브로치 관련해서 막 옷감 이렇게 보도될 때는 김종숙이라고 쓰는 언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라고 벌써부터 여사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어제 일단 1차적으로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가 4일에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던 개인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반려묘들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하고 네. 그 옆에는 19대 대선 직후에 그러니까 최근 사진이 아니고 19대 대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사진 게시물 이렇게 요게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동영상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 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껴안으면서 데리고 자고 싶다. 친근감을 표시했다.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조만간 공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공공 영역이 제대로 보듬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 사진 하나 더 준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이미지를 어떻게든 좋게 보도하려고 언론이 너무 대놓고 나눠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분노가 너무 강했고요. 이 기사를 보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SNS 사진 저기 2017년도 건데 저런 것까지 써가면서 김건희 이미지를 너무 과도하게 세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언론이 지금 주가 조작, 뭐 경력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보도를 해도 사실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다가 또 하나 바로 접한 기사가 있는데 뭐였냐면 요거는 제가 사진이 없고 읽어드릴게요.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으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요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이 현 여권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경이 정권 양기에 이렇게 죽은 권력을 정면적으로 수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검경이 이 경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전 정권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기사를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를 해보면 법카 의혹 그 14만 원은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최근에 또 그거 있었잖아요. 김건희 그 허위 경력 조사라는 그 현수막건 일반 시민 네, 압수수색 그 시민 예. 네. 심야에 가족들 4명이 아니 가족들이 다 있는데 4명 이상이 들이닥쳐가지고 차, 집, 핸드폰도 압수해갔고 핸드폰 압수해간 게 그거라 그래요. 그 뭐냐 주위에 혹시 공범들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한 상황인데 몇십억 해먹은 그 본부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수사조차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언론은 김건희 띄워주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딱 2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예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뭐랑 또 맞물리냐면 김종숙 여사 옷감 논란으로 해서 마치 엄청 사치를 부리고 특활비마저 유용한 것처럼 네.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아닌 걸 알면서도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낸 게 심지어 밝혀졌죠. 네. 근데 그거랑 대비해가지고 마치 김건희가 굉장히 소탈하고 뭐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후드티나 슬리퍼도 굉장히 저렴한 거다. 뭐 완판녀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국가의 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순방을 나간 거 하고 집 앞에 나가는 거 하고는 애초에 TPO가 달라요. 근데 그러면 그걸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국빈 방문을 하든지 해외 순방을 할 때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가는 영부인이 그런 옷차림으로 가란 말입니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보면 친근감을 표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경찰견처럼 그렇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강아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을 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거를 저렇게 친근감을 표시라고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언론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저 군견 안내견이 사실 뭐 먹을 거를 주거나 만지는 게 절대 안 되는데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그럼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의문도 있어요. 왜 그 군견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이 사진을 찍게끔 저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저랬다라고 하면 난리 났을 거잖아요. 언론에서. 그럼요. 근데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이 분노할 만한 지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거를 지적하는 기사도 나와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런 기사는 또 없어요. 예, 위원장님. 이게 기획 기사라는 게 저는 확신하는 게 15분 동안 46개의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쏟아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면 이렇게 쏟아낼 수도 없고 그 사진 있잖아요. 그 김건희 씨가 개 강아지를 이렇게 군견을 네. 경호견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이 누가 제공했냐 보면은 독자가 제공했다고 해요. 무슨 독자가 언론사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진을 제공해서 딱 봐도 그냥 김건희 씨와 함께하는 그 서초동 팀 있잖아요. 그 뒤에서 선거운동 맞아요. 하던 그 팀이 뭐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기자들 언론사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미리 작성하게 한 후에 15분 안에 46개 언론사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에 언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이 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경기도를 압수수색한다? 경기도에서는 내부 감사조차 안 끝났어요. 그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의혹이 있는데 그렇죠. 김건희 씨 구속은 언제 합니까? 제가 저기 장난 한번 쳤거든요, 사실. 장난 내용이 뭐냐면 네. 오늘 이거 기사가 났더라고.
이제 기사도 다 나는 그런 분이에요. 저희가 귀한 분 모신 겁니다. 아니 맞습니다. 정경유착의 상징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에 한국경제연구소는 청와대 개방 시 연간 5조 원의 경제 효과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같은 날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회정책연구소 박용훈 갤러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을 하면 50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장난을 했죠. 왜냐면 청와대 5조 효과라는 게 그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은 말도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청계천에 방문하는 1,700만 명에서 청와대에 방문하는 거 빼고 한 명당 얼마 쓰냐 이 곱해가지고 5조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맞아요. 황당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받고 있죠. 그렇죠. 주가 조작은 매년 우리나라에 수십조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하죠. 네. 이 주가 조작만 잡아내면요 대한민국 코스피 8천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했더니 조선일보가 바로 물었더라고요. 그 유명한 기자인데 근데 김명일 기자. 아. 김명일 기자가 해명하라길래 해명할 게 있냐길래 주가 조작인 아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큰일이다. 우리 주가 조작 수십조 원의 피해를 끼치고 당선인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일 그 자체가 국가 위상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워딩은 잘 써줬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있는 스피커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을 공격하고 지금 김건희 씨를 띄우는 행태를 보면서 언론이 이렇게 언론의 원래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고 해서 그 정부에 줄 서는 게 과연 언론인으로서 양심이 있는 건지 되묻고 싶네요. 또 관변 언론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건희 뭐 취약계층을 위해 뭐 하겠다고. 네. 취약계층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장애인 갈라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 진짜 취약계층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든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든가 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봉사활동하는 사진 올리면서 빈곤 포르노처럼 자기 이미지만 또 쇄신하려고 또 취약계층 팔아먹는 장사하는 것 같은데 정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벌써 나섰어야죠. 저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한 거고 참고로 아까 그 군견 사진에 있던 슬리퍼가 김종숙 여사의 브로치보다 더 비싼 겁니다. 34,000원. 예, 그 슬리퍼가.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편향적으로 써주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사진이 나오나요? 저 슬리퍼는 잘렸네. 이제 준비한 사진에는 어쨌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경 당선 이후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걱정했었던 거 있잖아요. 당선되면 막 검찰공화국 될 것이다. 뭐 독재 솔직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공화국 이렇게 줄 서는 아까 표현 잘해주셨는데 줄 서는 언론, 독재, 뭐 점령군, 친일, 불통 그리고 또 최근에 지각도 있었죠. 또 지각 거짓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취임을 하기도 전에 취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보고 그러니까 목소리 낼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제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좀 덧붙이자면은 이 기사를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분노하고 새날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쵸.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 나오셨지만 박영훈 위원장이나 황희도나 이런 민주 스피커들 지금 정재훈 님도 민주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정말 지켜야 된다. 지금 박영훈 위원장도 지금 말 한마디 한 게 기사가 되잖아요. 지금 기사가 근데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엄청 안 좋은 쪽으로 기사가 난단 말이죠. 그 뭐 황희도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크게 될수록 큰 스피커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계속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우리 지지자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 개딸들, 양아들들이 엄청 2030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들이 좀 재밌는 게 돌아다니냐면 이 뇌빼기 연습이 돌아다녀요. 우리가 민주당을 무지성 지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민주당 이완용, 국민의힘 세종대왕 누구를 찍을 것인가? 우리는 그 누군지를 보면 안 된다. 당을 보고 찍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있는 얘기들인 것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독재나 이런 역사들이 있는 당을 우리가 알고는 못 찍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려지기도 하고 언론에서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이 시기를 보고 분탕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게 꼭 이런 말을 해서 당신이 분탕이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지금 민주당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박지원 위원장을 고립시킨다거나 어떤 특정한 의원들을 찍어서 민주당과 분리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지지자가 아니라 분탕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댓글을 달거나 했을 때 그분이 분탕처럼 보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쓰실 때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겪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나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어. 이런 식의 움직임들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진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근데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네.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고 뭐 한명숙 총리도 있고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 반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지금 뭐 무지성 지지다 이런 얘기가 그 전에도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무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맥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맞아요. 얘기하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이 스피커들을 또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스피커가 뭐 10명, 100명 엄청 필요한데 이들이 100명에서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그만큼 수용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스피커들 사이에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갈라치려고 하고 네. 저 사람은 저 스피커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아니면 이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얘기하던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지지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민주 스피커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실 구독자는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꼭 관심 있게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그러니까 일부 저희 이제 구독자나 이런 말씀하세요. 아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해봤자 맨날 뻔한 거고 뭐 전에 걸러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야 물론 정치의 어떤 어느 정도 고관여층인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아이 뭐 김건희 띄워주는 기사네라고 딱 판별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정치 시사 무관심층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미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과거는 없어지고 정말 이 사람이 우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리려면은 어떤 스피커들이 좀 이런 것도 잘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니 도대체 그 경호견을 안고 있는 사진 딱 봐도 인스타그램 용이거든요. 그걸 어떤 독자가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해요. 저는 뭐 아까 김영일 기자님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실어줬고 근데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은 의도성이 좀 보이는 거죠. 요즘 보면은 그쵸. 그런 의도성을 볼 때 민주당 주기가 시작됐다. 이 사진 맞아요. 그 김명신이 아니 이름 바꿨죠? 뭐였죠? 김건희. 김건희. 네. 김건희 씨. 이 사진을 저는 인스타그램에 대단하다. 올리는 그런 각도인데 네. 딱 봐도 서초동 팀 그 뒤에서 선거운동 하시던 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한 건데 우리 마스크 쓴 것도 국민 보세요. 마스크 안 썼죠? 턱스크 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새날 구독자 분들이 널리 알려야 돼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저게 어떻게 이게 지나가던 독자가 찍은 거냐. 이게 딱 기획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뭐 장모님 여러 문제 있고 그런 문제들을 덮기 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맞아요. 보고 저는 언론 지형이 5년 동안은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 언론이 호시탐탐 이런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 되자는 말에 공감을 하고 또 정재우님 구독자 많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아, 훈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죠. 제가 어떤 기사들을 갖고 왔냐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출 규제에 대한 풀겠다. 네. 그래서
LTV라고 하죠. 네. 담보 비율인데 이걸 80%까지 푸는 거는 인수위 안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LTV는 잘 아시는데 DSR은 잘 모르세요. DSR이 어떤 거냐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왜 제가 가져왔냐면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원한 것은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 네.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내가 대출 많이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인간의 사실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을 잘 캐치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였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총량보다 많은 대출을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신용이 굉장히 위험하다.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 왔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DSR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LTV는 80%까지 이렇게 완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DSR은 인수위 안에서도 이걸 완화할지 그대로 갈지 논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LTV가 높아지면은 뭐 20억이라는 집에 뭐 80%까지 해서 대출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국민 전체가 공통이에요. 근데 DSR은 내가 말도 사실 어려워요, 저도. 네. 맞아요. DSR. 내가 가진 학자금 대출 그리고 카드값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할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하면은 소득이 많은 분들, 소득이 10억 되시는 분들은 40%만 해도 그러면 수십억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80%까지 완화하고 DSR은 그대로 둔다면은 지금 금수저, 네. 일반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잘 살거나 굉장히 소득이 많은 청년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게 결국에는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 대출을 풀어달라였는데 대출은 풀어줬어요, LTV는. 근데 나는 못 사. 누가 사냐?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거죠. 그게 그 DSR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것을 완화하면은 결국에는 대출에 대한 그 한도가 높아져서 일반 청년들이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그렇죠. 내가 연봉이 뭐 3천만 원인데 원래는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2천만 원까지 되는데 이걸 풀어주면 3천만 원까지 높아지면은 무작정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확 풀어주면은 자기 월급에 남는 전부를 대출금을 갚는 데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DSR을 풀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인수위도 이걸 잘 알아요. DSR을 무조건 완화하면은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도 많아지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수위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출을 무작정 다 풀어주겠다. 정확한 용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대출 풀어주겠다. 왜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 방향대로 가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빚이 많고 수익이 별로 없는 그런 청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집을 살 수 없고 집 못 사는 거. 재건축한다 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언론은 이게 호재다라고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올라서 비판하시던 분들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결국에는 부자들이 살 수 있게 된다. LTV가 지금 60%인가요? 그렇게 낮아졌는데 80%로 늘리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고 GSR을 풀어주면은 내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도 높아져서 결국에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이건 분노해야 돼요. 맞아요. DSR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능력을 너무 한도 초과해서 파산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약탈적 대출이라는 말까지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대책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거 그냥 막 지르고 나서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까지 해나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지금도 뭐 임대차 3법이나 뭐나 이런 걸 계속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음. 차곡차곡 건드리고 있는데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심지어 그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을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했는데 좀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금 60만 원대인 지금 병사 월급 병장 기준으로 67만 원 될 텐데 이걸 200만 원으로 점차 늘리겠다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에 나 네. 200만 원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형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근데 그 병사월 봉급 200만 원 그게 페이북도 메시지로 한 줄로 내지 그렇죠, 않았나요? 한 줄로 한 줄 냈어요. 그거죠? 내용이 없어요. 여가부 폐지하고 좀 같은 이야기인데 여가부 폐지 이야기 좀 이따가 합시다. 네.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취임 즉시에 올린다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그 세금이 5조 원이에요. 딱 그냥 67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까지 올리는데 근데 5조 원만 필요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하사 월급이 200만 원보다 살짝 안 돼. 초임 하사. 네. 하사의 월급이 병사 월급보다 적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사 월급 올리고 소위 중위 대위 월급 올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게 1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총 15조. 그렇죠. 총 15조고 또 여기에다가 이 15조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 연금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그 연금도 임금이 장교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더 투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윤석열 후보와 그 캠프는 5조 원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5조 원 이야기했거든요. 네. 5조 원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냐? 기존의 세출을 좀 바람직하게 조정해서 우리가 확보하겠다. 근데 당선되고 인수위를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예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장교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10조 추가적으로 더 드는데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냐. 기사 비용도 모르는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사회에서도 군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도 사실 200을 못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엄청 알고 많죠. 있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병사봉급을 당선 즉시 200?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씨 네. 그분 군대 안 갔다 왔죠.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군대 안 갔다 왔죠. 경 부동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안 갔다 왔죠. 근데 참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무조건 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아요.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회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사람들이 기피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맞아요. 방법을 써서 맞아요, 의도적으로 맞아요. 안 갔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판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은 뭐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선의로 그 사람들을 해석해 주는 것 같다. 분명히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적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고 일단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뒤에 어떤 플랜들로 이걸 실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거 몇 줄 적어가지고 언론에 내보내고 이미지만 얻으면 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굳이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그때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공약일 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다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공약 파기 지금 2개 나왔죠. 첫 번째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규제 풀어주겠다. 근데 풀었고.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돈 많은 청년들, 집이 잘 사는 청년들, 소득이 한 2억 3억 되는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공약의 의미였고 일반 청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배제된 정책이고 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기고 세 번째 제가 가져온 건 여성가족부 폐지. 네. 여성가족부 폐지도 한 줄 공약으로 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7글자. 올렸는데 지금 인수위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미래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그 정책들을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이관하거나 이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으로 돌아온 건데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게 정말 이게 정말 폐지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겠다.
더 강한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여성가족부 하나만으로 지지한 그 원툴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 그 원툴로 지지한 분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죠. 폐지한다며 음. 하는데 폐지는 안 되고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더 격상하거나 격상. 그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해도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맞아. 이해도 안 되고 여성가족부를 비판할 때 그쪽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접 지원 사원, 네.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에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여성가족부를 비판할 때 나오는 패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60억 원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것도 한 단체가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뭐 3천만 원을 받아서 뭐 그 보호종료 아동이나 뭐 여성 위기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공모해서 맞아요.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에요. 굉장히 액수가 크지 않다. 1년에 60억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몇 년간에 60억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전체 여성가족부 예산도 왜곡하는데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인수위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할 생각은 없어요. 이름을 잠깐 바꿔가지고 그 있잖아요. 옛날 중국 이야기에서 뭐 염소 가지고 뭐 소라고 뭐였죠? 제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지로기마, 네. 지로기마. 그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이렇게 네. 왕을 기만한다거나 또 유권자는 왕이니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들이 세 번째로 당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현재에도 영어로 표기했을 때는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여가지고 성평등 가족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자들 기만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을. 지금 우리 모 코리아 사이트 있잖아요. 모 코리아 사이트 뭐 이름을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네. 아니 FM 모 사이트에서는 FM 모 사이트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당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요. 저는 뭐 자주 가진 않는데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지했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준수토는 지키자. 아직 덜 당했구나. 이 모든 기획을 한 게 여러분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고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 세 가지에 이준석 대표가 개입되지 않는 게 없어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계속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우리 세대 포위론 하자고 하면서 전략을 짰죠. 두 번째 군사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준석 대표 개입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 개입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 부동산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했는데 다 이준석 대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후보의 어쩌면 브레인일 수도 있어요. 이 정책을 내게끔 한. 그래서 이준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말로는 무지성 지지라고 하지만 실제 무지성 지지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쪽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신 내용들도 하나하나 청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쟤네들 저거 어차피 저런데 우리 다 알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쟤네 원래 저러니까라고 하면 그냥 그게 디폴트가 돼버리고 오히려 네. 면죄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 개딸 양아들들이 엄청 힘을 내주시고 계신데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검언개혁에서 집회에서 보였던 모습인데 뭐냐면 네. 굉장히 유쾌하게 이 모습들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보였던 모습이 이렇게 공룡, 상어 이제 개딸들인데 네. 우리 개딸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유쾌하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사또 분장을 하고 오신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해지셨거든요. 근데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이 방울 들고 굉장히
그 무속인 같은 복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할로윈 같고 뭔가 오히려 진짜 축제 같고 문화제 같구나 하는 그러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고 되게 귀여우셨거든요. 저기 나오셨던 분들이.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냐면 오늘 이 녹화 당일 기준으로 오늘 의총입니다. 네. 4월 5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이 개혁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문자를 보낼 때도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판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의원님 하트도 보내고 칭찬해야 돼요, 네, 사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원합니다. 네. 굉장히 이걸 보고 나서 전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던 게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미시적인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켜내는 한 방법론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크게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똑같이 이 남북 평화나 이 거대한 평화도 그렇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멀지가 않다.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를 정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새날도 한번 우리 청국장 한번 탈 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탈을 써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오케이. 우리 뭐 분장을 한번 다 공약을 해서 나가보는 것도 현장 방송에도 너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네. 진짜 재밌을 너무 것 같아요. 재밌겠다. 저 생각 있어요. 어떤 거요? 위원장님 머시베놈 닮지 않았나요? 워시베놈이 뭐예요? 그 옛날에 래퍼 중에 머시베놈이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아, 그 목소리 약간 약간 구수하신 분. 칭찬이죠? 네, 고맙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안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위원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제 저는 물리적인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청년이라는 거 하는 것도 나이로만 묶여 있을 뿐이지 굉장히 세대 내에 있는 이 양극화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대표성을 띠거나 아까 말해주셨던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나이지리아도 비슷하잖아요. 20대, 25세 이하의 인구가 그렇게나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다 70대. 이렇게 되면 그 대표성이 애초에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여지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아까 내시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그리고 젊은 층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칭찬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치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청년 정치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50대, 60대의 국회의원들이 청년 정치가 화두가 되면 내가 청년 잘한다. 내가 소통 잘한다. 이렇게 가름하려고 해요. 사실 국민들은 청년들 잘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 정치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렇죠. 그 요구가 올 때마다 나도 청년들하고 소통 잘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안에서 그리고 밖에 있는 뭐 스피커라든지 활동가들이 좀 잘 커야 돼요. 잘 커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 지금 몇 명이죠? 재훈님. 저 15,000명 정도 네. 있습니다. 15,000. 내일 2만 명 될 겁니다. 이게 토요일 방송이잖아요. 토요일 토요일 방송. 네. 일요일에 2만 명 되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요. 맞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좀 이렇게 키워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중에 위원장님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 있으시면 네. 제가 키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버이원 위원장님 가서 구독해줘야 된다. 또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제가 그럼 이 자리를 내놓으시는 겁니까? 근데 이 자리는 의석이 형 저는 위원장님이 그냥 채널 파셔도 바로 그 당일에 10만 찍으실 것 아니 같은데. 저는 시사 유튜버 말고 엔터테이너 뭐 이런 거 얘는 그거 하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맞아. 정치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거 할게요. 예. 좋습니다. 네, 내부에도 필요하고 외부에도 스피커들이 다양한 네. 스피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럼 오늘 123회 특집이었던 청국장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마치는 거 아니죠? 희두님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람님? 잊고 있었네요. 여기가 제 자리인 줄 알았나 봐요. 농담입니다, 희두님. 리네요. 아니 지금 황희두 이사가 그 집에만 계시잖아요. 네. 집에만 계시는데 하루에 글을 몇 개 쓰는지 모르겠.
쉬질 지금 않아. 말을 못하니까 네. 너무 막 힘드신 것 같은데 황희두 이사가 빨리 낳고 좀 방송에 복귀하기를. 맞아요. 뭐 지금 카톡도 계속 많이 와요. 원래 이렇게 맞아. 텀이 있어야 되는데 음. 보내면 답장 오고 보내면 답장 오고 나는 바쁜데. 그래서 뭐 황희두 이사의 쾌차를 바라겠습니다. 네, 황희두 이사님의 쾌차를 빕니다. 네, 돌아오시오 히든님. 네, 그럼 오늘 청국장 123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